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4.10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 6시까지 이번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은 후보 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지역 후보 등록 상황을 보면 안동 예천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우, 국민의힘 김형동 후보가 맞붙고, 영주 영양 봉화 선거구는 더민주 박규환, 국힘 임종득 후보가 경쟁합니다. 또 상주 문경 선거구는 더민주 이윤희, 국힘 이미자, 새로미래 김영선 후보가 대결하고,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은 국힘 박형수, 무소속 심태성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오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기보다는 정책과 공약으로 선의의 대결을 펼치길 바랍니다. 3월 22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은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타이어뱅크가 1,000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아기를 출산한 부모님께는 타이어 50% 할인을, 넷째를 출산하면 타이어를 무료로 드립니다. 아기 낳고 나라를 구합시다. 지금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전기차 100만 시대 성큼, 올해 원픽 전기차 시민의견 들어봤습니다. 토레스 EVX죠. 배터리 안전성은 기본,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무상 보증, 광활한 적재 공간까지. 토레스 광고하시면 안 돼요. 전트림 200만 원 이내인데요? 이 혜택 어쩔? 토레스 EVX 어디서 탈 수 있죠? 3월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양군의 대표 산나물이죠. 어수리나물이 본격 출하 중이라는데요. 영양군 산림녹지과 김민호 산지이용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도 할 얘기가 참 많네요. 자, 먼저 강북을 후보 얘기를 좀 해보죠. 더불어민주당 계속해서 낙마가 이어졌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서 조수진 변호사까지 사퇴를 했는데, 그 성범죄자 변호한 그 이력 때문이잖아요. 네, 이번 그 조수진 변호사 그 사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어떤 변호를 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지만, 국민적 관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중도층이나 여성 표심이 상당히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 결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정치를 하는 공인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 지적을 좀 심각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고, 저는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끌고 가다가는 이게 부담이 되고 계속 이제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 후보도 똑같은 성범죄자 그 변호한 후보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3명, 그러니까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또 이제 흉악범죄 저지른 사람들을 변호한 논란이 있는 3명을 거론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성범죄 관련해서는 또 그분은 일본 관련해서 또 발언한 게 논란이 된 분이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래서 그게 좀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는데 본인들이 공천한 후보들은 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같은 기준으로 봐야 되고 국민들이 그거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용진 의원이 여기 지역구 현역 의원인데, 자, 이번에도 역시 공천이 되지 못했는데,
이쯤 되면 두 명이나 낙마했으니까 좀 박용진 의원 좀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된 걸까요? 아마도 이제 이런 거죠. 박용진 의원 같은 이제 두 번의 경선에서 다 이제 떨어진 분이잖아요. 어쨌든 경쟁에서 지금 현재 체제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굳이 한다는 게,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됐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룰로 경선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도 그러면 다 또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박용진 후보가 이제 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또 이제 당내에 또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오늘이 이제 그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끝났어요. 10분 전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없고 이래서 이 문제를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원래 이제 한민수 지금 후보가 공천이 됐는데 한민수 후보도 사실 이쪽에 지원하려는 생각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조수진 변호사가 지원을 할 때 물론 뭐 지원을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공천을 빠르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나저나 만약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 공천이 됐다면 뭐 당선은 뭐 거의 100% 그건 뭐 될 텐데. 자, 지금 이 자리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있죠. 민주당의 이제 한민수 대변인이 이제 여기 후보 나갔고 오늘 또 뉴스 나온 게 새로운 미래에 이석현 전 부의장 있잖아요. 예, 이분이 또 여기 또 출마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3파전이 되는데 어떻게 뭐 판세는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이 뭐 괜찮을까요? 이렇게 되면? 저는 크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석현 전 의원이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새로운 미래의 정체성을 과연 국민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주당과 같은 계열로 볼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지자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민주당이라고 하는 두 개의 거대 정당으로 결집이 이루어지고 중도 표심이 어디로 가냐 문제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중도 표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최근에 뭐 이종섭 대사 문제,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뿐만 아니라 뭐 최상병 관련된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대파 또 파 가격 이런 문제 때문에 정권에 실망한 부분들이 결국 표심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정당만 보고 사람만 인물만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 큰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당에게 좀 불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뭐 그 구도도 그렇지만 또 강북을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저 국민의힘의 강남 같은 곳이잖아요. 민주당이 워낙 그렇죠. 좀 유리한 곳이고 한데 하지만 이번 뭐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뭐 덜컹덜컹한 게 두 차례나 있었고 해서 여기도 좀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좀 많이 갑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뭐 민주당이 워낙 우세한 지역인데. 자, 다음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데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만 한 3번인가 4번인가 만났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네, 그랬었죠. 자, 이건 뭐 어떤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일단 첫째는 도태우 변호사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태우 변호사는 대구에 이제 저 무소속으로 나왔죠. 그렇죠. 낙마하고 공천 낙마. 공천에서 탈락이 됐잖아요. 그 부분을 좀 무마를 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탈락을 하면서 취소가 됐잖아요. 공천을 취소. 받았다가 취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 2명을 아마 얘기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도태우, 유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서운해할 수 있고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 있잖아요. 보수, 그러니까 극우 성향의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보수 세력들 이 세력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역에서. 그러면 무소속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도태우 변호사 후보를 만약에 지원 방문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판세가 완전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걸 좀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도태우 밀어주지 말라. 뭐 그런 이제 밀어주지 말라는 것보다 이해해달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이번 총선이 너무 중요한데 도태우 변호사 문제가 5.18 폄훼 발언이잖아요.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 우리 다 망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태극기 소위 이제 세력이라고 하는 극우 세력들의 어떤
뭐 이렇게 분노 이런 부분들을 잠재우려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작동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쉽게 그게 한 번의 만남을 해결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그 주인공들 장본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윤석열 네.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근데 이렇게 그렇죠. 또 필요할 때마다 이제 자꾸 손을 내미는 이런 모습을 보는 이 국민들 시선이 좀 그렇게 좋지만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자, 이번 주는 이제 윤석열, 한동훈 갈등 2라운드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도배를 했던 한 주였습니다. 우선 뭐 예. 이종섭, 황상무 관련 일 때문에 좀 충돌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비례 공천 갖고 예. 또 충돌을 했었고 그 그렇죠. 중심에 바로 주기환이라는 지금 광주시당 위원장인가요? 그 국민의힘에 그렇죠. 자 이분이 위원장. 이제 대통령의 완전히 뭐 찐윤이라면서요? 뭐 네, 맞아요. 술자리 같이 근무를 했었어요. 가장 술자리 수장으로. 마지막 네. 자리까지 있었다고 이렇게 네, 전해지는 맞습니다. 그런 분인데. 자, 이제, 이분이 이제 비례 공천에 24번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예. 그날 바로 이제 사퇴를 해버렸는데, 주기환 이 위원장이 곧바로.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철규 의원이 또 굉장히 또 반발하고, 뭐, 공천 변경 없으면 뭐 그만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재명 사천과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한 충돌이 있었는데 예.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봤는데 어제였죠 이 주기환 위원장을 대통령실 민생특보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뭐 한동훈 위원장을 바라보고 한 임명일까요? 그렇죠. 대통령이 당연히 그렇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경고를 날리는 거죠. 경고를 날리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갈등이 이제 지금은 그냥 수면 아래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이 극에 달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다. 지난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해서도 사과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은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제 다른 뭐 비대위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갈등이 있다가 그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90도 인사하면서 봉합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도 저는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또 그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의 비례공천 번호 뒷번호 배정은 또 다른 이제 갈등 요소가 된 거죠. 그걸 사천이라고까지 이철규 의원이 얘기했다는 것은 이철규 의원의 말은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저는 대통령의 생각해요. 말이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 보란듯이 그러니까 거기서 사퇴하자마자 보란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민생특보라는 걸 임명을 했어요. 민생특보는요 원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없는 자리였죠. 새로 만들어요. 대통령실에. 그 새로 만들어가지고 임명할 정도면 내가 이렇게 아끼는 사람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공천 비례대표를 뒤로 빼? 이런 의미죠. 그걸 말은 안 하더라도 누가 봐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뭐랄까요 분노 이런 부분들이 표출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저는 장해찬 후보의 무소속 출마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하. 장해찬 후보가 지금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네. 근데 그걸 만약에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없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것도 친윤 중에 친윤 장해찬 후보가 그러니까 후보 탈락하고 나서 바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것은 이것도 역시 갈등.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경고장을 날린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 1라운드 그 윤한 갈등 1라운드 때 그 서천 화재였죠. 네, 거기서 맞아요. 좀 거기서. 어색한 만남이 있었고 네. 거기서 좀 풀어지는 듯 했다가 이번에 또 두 번째, 2라운드 네. 하고 오늘 그 두 분이 또 만났더라고요. 윤 대통령과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서해 수호의 날 그 기념식에서 네, 행사에서. 만났는데 여긴 뭐 더 어색하더라고요. 눈도 잘 안 그러니까요. 마주치는 것 같고 어쨌든 뭐 네. 잠깐 만남 대화도 좀 하는 모습이 이렇게 전해졌는데 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서로 찡그린 표정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여서 참 근데 실제로는 저는 어떨까 너무 궁금합니다. 실제로 네. 갈등이 크죠. 저는 갈등의 골이 깊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세게는 안 해요. 눈치 보면서 살살하는데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물러설 데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물러서 버리면요. 왜냐면 총선 승리가 마지막으로 본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패배 없으면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고요. 승리해도 저는 네. 교체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승리해도?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무리 본인이 뭐 총선 승리를 통해서 여론을 등에 업고 뭔가 재기를 노릴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볼 때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또 저 총선 끝나고 예. 공적 자리에서 뭐 봉사 활동 계속 하겠다. 공적 봉사. 예,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정치 계속 하겠다 하잖아요. 그렇죠. 뭐 네. 변호사 개업 안 하고 뭐 그거 아니죠. 유학도 안 가고 네네. 하겠다. 이게 또 대선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한마디로. 생각해보세요. 대통령 입장에서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는데 대선 주자급으로 자꾸 크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좋게 보일 수는 없어요. 그래요. 누구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제가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인 선거 끝나면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예측합니다. 자, 조국 혁신당 바람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게 그치질 않네요. 이게 처음에 굉장히 네. 이제 돌풍이 일었잖아요. 창당하자마자. 그래서 예. 이러다 조금 꺼지겠지. 왜냐면 이제 조금 전에 그 개혁신당도 우리가 봤잖아요. 뭐 두 네, 자릿수 그렇죠. 넘는 상당한 그 돌풍을 일으키다가 확 지금 꺼진 상태. 조국 혁신당도 좀 어느 정도 이제 꺼지지 않을까 했는데 점점 더 오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네, 자세한 그럼.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연합보다도 지지율이 더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다는 있죠. 거. 자, 이게 실제 4.10 총선 그때까지 실제 투표로 이어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하시기에. 약간의 조정은 있을 거예요. 약간의. 근데 지금보다? 대세는 크게 바꾸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끝까지 갈 것이다. 그렇죠. 돌풍이. 그러니까 지금의 지지율이 계속 갈 거냐는 약간의 조정 자금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위 이제 제3당, 신당 제3당 중에는 아주 독보적으로 앞장서는 그런 모습은 계속 될 거다. 그렇게 저는 봐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는 저는 힘을 못 쓸 거고요.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의 표를 일부 흡수하고 중도층의 표까지 흡수를 하면서 네. 일정 부분 거의 다른,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 그 다음 더불어민주연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까지는 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오로지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실망한 분들 있잖아요. 보수 진영에 있는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민주당 못 찍겠다. 이런 사람들은 비례대표 투표에 저는 조국 혁신당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작동하게 되면 지지율이 거의 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 개의 정당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조국 혁신당에는 물론 뭐 조국 대표도 있지만 예. 그 이번에 이제 그 비례 순번 받은 그 얼굴들이 있잖아요. 뭐 신장식, 예, 김준형 전 국내 네. 외교원장 여기 네. 뭐 황운하 다른 의원도 있고 정도입니다. 뭐 리아 가수 리아도 있고 리아도 한 명 한 명 보면은 다들 네. 인물들이 일단 뭐 말도 굉장히 아주 선명하게 잘하고 연설도 잘하고 그래서 신장식 변호사도 있고. 이게 그래서 이게 발음이 잘 안 꺼지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더불어민주연합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거기 후보들이.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저는 사실 더불어민주연합에는 후보가 지금 우리가 아는 대중이 아는 후보가 뭐 용해인, 뭐 강유정 뭐 이 정도. 네, 그 정도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가 되니까 저는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좀 비례의 그 공천이 조금 영입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지원한 사람들만 가지고 심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예. 약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많이 표를 뺏기는 요소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국 대표가 이제 어제 부산에 가서 뭐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도 굉장하더라고요. 뭐, 네. 이제 고마 치아라마 뭐 이러면서 아주 구호도 외치고 3년은 너무 길다 등등 하면서 맞습니다. 연설을 보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바람이 잘 안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참 그 개혁신당의 2번 천하람 전 위원장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총선에서 그렇죠. 총괄선대위원장 임명됐던데, 개혁신당. 네. 자, 2번 천하람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비판을 좀 지역 많이 출마- 받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지역 출마를 했었어야죠. 그게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순천에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왜냐면 지역구에 많이 나와줘야 바람이 일거든요. 비례 정당을 할 것 같으면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기초로 모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저는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이제 지역 출마를 하니까 그렇지만 천하람 정도 되면 대중적 인지도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 개혁신당에서 그 정도 인지도 가지고 나가면 또 모르잖아요. 물론 뭐 어떻게 될 결론은 모르지만 그게 바람을 일으키는 방법인데 그럼 편하게
국회의원 하겠다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천하람 위원장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열심히 일했던 당직자나 아니면 같이 일했지만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면 윈윈할 수 있는 요소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너무 그냥 천하람 위원장한테 입원을 준 것은 저는 좀 패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저희 목요일마다 출연한 저희 식구라서 팔이 좀 안으로 굽는데 그래도 천하람 정도 되는 인물이 그래도 개혁신당에서 국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의정 활동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이쪽을 좀 많이 봤던 것도 그렇죠. 같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람 같은 인물이 국회의원 되는 것은 긍정적인데 그 방식이 비례대표로 그렇죠.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약간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지역구에 출마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거 하나만 좀 이종섭 대사 있잖아요. 뭐 방산회의 참석 뭐 그런 명분으로 급거 귀국을 했는데 그러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뭐 다 해결된 거다. 우리 이제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다 해결이 된 건가? 당장 수사는 가능한가? 뭐 이런 의문이 좀 많이 드네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예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입국한 적이 있었잖아요. 프랑스에서. 예. 그래가지고 8개월 만에 불렀어요. 8개월 만에. 수사하고. 저 검찰 뭐 자진 출두하고 그랬잖아요. 2번이나. 그랬죠. 나 2번이나. 수사해달라고. 그때 법무부 장관이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수사는 수사기관의 스케줄에 따라 하는 거다. 좀 기다리셔라. 와서 뭐 조사해달라고 조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 당시에 법무부 장관. 그쪽 여당 쪽에서 뭐 쇼핑하듯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네, 뭐 그런 얘기도 했어. 비슷한 얘기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종섭 장관 관련해서는요, 강제 수사가 들어간 게 2달 됐어요. 2달. 네. 송영길 전도 8개월 있었고요. 그리고 먼저 누구를 수사해야 되냐면요. 지금 출마해서 공천받아 출마하고 있는 신범철 이런 사람들 임종득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두 사람도 공천받아 지금 출마했잖아요. 이 사람들부터 조사해야 돼요. 그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공천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조사도 안 됐는데 윗선부터 부릅니까? 다 조사해서 자료 만들고 분석하고 포렌식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수사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정치적이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어쨌든 이 이종섭 대사 이 이슈는 정말 이 총선까지 계속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악재로 계속 작용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뛸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네, 6시 30분 4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봄철을 맞아 각종 산나물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산나물 하면 또 우리 지역 영양군을 빼놓을 수 없죠. 어수리를 비롯해서 각종 산나물이 생산되고 있다는데요. 영양군 산림녹지과 김민우 산지이용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우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영양군 하면 뭐 유명한 게 많지만 산나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영양의 산나물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영양군 산나물이 유명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영양군은 산나물이 생육하기 좋은 산악 지형에 위치하여 다양한 종류의 고품질의 산나물이 풍부하게 자랍니다. 이러한 산나물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산나물 특유의 향과 맛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에도 이롭다고 널리 알려져 최근 비건 음식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매년 열리는 산나물 축제 홍보 효과 또한 영양 산나물이 유명해진 이유로 생각됩니다. 네, 품질 자체가 고품질이다. 산악 지형에서 나고 네네. 자라기 때문에 여기다 뭐 영양소도 풍부하고 향과 맛 여기다가 산나물 축제 그 홍보 효과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자 영양에서 나는 산나물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생산량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우리 지역에서는 주로 어수리, 산마늘, 취나물, 곰치, 눈개승마, 참나물, 두릅, 당귀 등이 생산되고 산나물 종류 구분 없이 2023년 작년 기준으로 80여 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톤이요? 올해도 뭐 거의 비슷한 양이 생산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어마어마하군요. 그 나물이 네네. 보통 가볍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뭐 8톤도 아니고 80톤이나 하나 이렇게 나는군요. 예. 네네. 자, 봄철을 맞아서 이제 여러 산나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요즘 지금 많이 나오는 산나물은 어떤 건가요? 지금은 초봄이기 때문에 어수리 산마늘 생산이 시작되고 있고 예. 3월 말에서 4월까지 본격적으로 취나물, 곰치, 눈개승마, 참나물, 두릅이 본격적으로 생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당장은 이제 어수리, 산마늘 이런 게 많이 나고 있다. 네. 조금 더 있으면 이제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시고 어수리는 우리 몸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네. 어수리 나물은 영양군의 대표적인 산나물 중 하나이고요. 네.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예. 특히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A, 비타민 C 등이 풍부하여 기초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고요. 예.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변비를 완화합니다. 이 밖에 항산화 물질도 함유하고 있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아, 그렇군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그래서 소화 기능, 변비에도 좋고 면역 시스템에도 좋다. 자, 어수리는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는 왜 상추에다가 어수리 이렇게 얹어서 삼겹살 넣어서 이렇게 싸 먹으면 참 좋던데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삼겹살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과 어수리 나물의 상큼하고 아삭한 식감이 어우러져서 쌈으로 먹을 때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영양 산나물 축제에 오셔서 직접 드셔보시면 왜 찰떡궁합이라고 하는지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예. 또한 어수리는 무침으로도 드실 수 있는데요. 어수리를 삶아식힌 후 찬물에 담가서 불순물을 제거한 뒤 다진 마늘, 고추, 간장, 참기름, 설탕 등으로 양념하여 무침으로 만들면 예. 아삭아삭한 식감과 향이 곁든 산나물 무침이 완성됩니다. 예. 이 밖에도 된장찌개, 볶음 요리, 샐러드에도 잘 어울립니다. 네. 자, 어수리 하면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라가는 나물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영양 어수리 나물의 특징 그리고 생산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어수리 나물은 미나리과의 여러 해살이 식물로 영양가 같은 산간 지역이며 수변하고 적당히 그늘이 있는 청정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이 어수리는 산나물 특유의 독특한 향과 맛으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갈 정도로 고급 산나물로 대접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나물이라 해서 어수리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영양 어수리 나물의 생산량은 작년 기준으로 15톤 정도이며 올해도 그 정도 양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5톤이나 나는군요. 영양에서. 네네네. 예. 이 어술이라는 이름이 이거 왜 임금님 할 때 그게 들어가고 수라상 할 때 수가 들어가나요? 그럼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네네. 그래서 임금님 수라상이 올랐다 그래서 어술이 이렇게 이름이 생겼다.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어술이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나물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하가 될 텐데요. 영양 산나물 축제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이게 이제 5월에 예정이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영양 산나물 축제가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축제장에서 여러 가지 산나물을 맛보고 구입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거리와 축하 공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자세한 축제 컨텐츠는 이제 추후 군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고요. 저희 산림 녹지과에서는 축제 기간 중 단위 행사를 별도로 진행하는데요. 예. 4월 중 신청자를 접수해서 영양의 명산 1월산 산나물 채취 체험장에서 직접 산나물을 뜯을 수 있는 일일 체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영양 산나물 축제는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군요. 예. 여기 영양 산나물 축제 그 채취 체험이 그렇게 인기가 많잖아요. 네. 이거는 미리 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4월 중에 4월 저희가 중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시죠. 저희 영양 산나물은 백두대간 끝자락에 위치한 1월산의 전기를 받고 자라서 약초라 할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도 좋습니다. 예, 특히나 축제 기간 동안 진행하는 산나물 채취 체험은 청정한 자연에서 체험객들이 직접 나무를 뜯어 가져가시기 때문에 만족도가 아주 높은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올해도 5월 축제 기간 중 영양군에 직접 방문하셔서 많은 맑은 공기도 듬뿍 마시고 좋은 산나물도 많이 구경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영양 산나물 축제도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나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양군 산림녹지과의 김민우 산지이용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지난주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후보자 이 대진표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은 비례대표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또 배분을 하는 건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지역구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비례대표 자세히 좀 알아보죠. 자,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이 어렵다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 모르고요. 대략적으로만 좀 아는데 실제 이제 계산하는데 많이 좀 복잡한 거죠? 맞습니다. 실제 투표가 끝나고 나야지 이 계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긴 합니다. 끝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끝나야. 지금은 몇 퍼센트 얻었으면은 몇 석이다. 확실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유권자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비례대표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심지어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나니 더 복잡하다 때문에 폐지하자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있는데요. 이건 어찌 보면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허은구 아나운서는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전기요금 계산법 알고 계신가요? 계산법이요? 정확히요?
저는 네. 정확히 모르고 그렇습니다. 기본 요금이 있고 누진제 있고 여름에 에어컨 많이 네. 돌리면 많이 나오고 그 정도 알고 있죠 네. 우리 전기요금도 보면 예. 최종적으로 요금이 계산되어서 나오면 내가 이만큼 썼으니까 이만큼 나오겠구나. 직관적으로 이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전기요금이 복잡하니까 이거 전기요금 이런 계산법 없애자.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비례대표도 의석 할당하는 데 있어서 이 변수가 작동하고 있어서 투표를 정당마다 얼마 득표하는가 또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하다 보니 이 계산법이 복잡할 수는 있지만 이 쉽게 이야기를 하면 300석 중에 지역구를 뺀 46석에 대한 배분은 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이 국회에 반영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산을 다 하고 나면 저 정도 득표를 얻으면 저 정도 의석을 받는구나 하는 결과는 또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네. 예. 그래도 궁금해하는 결과를 예측하고 싶어하는 청취자들을 위해 오늘 준비를 했고요. 예. 특히 이번에 우리 지역 출신 후보자들이 비례대표에 많이 여러 정당에 포진해 있어서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특히 또 우리 라디오 오늘 식구가 비례대표 지금 3명이나 지금 이름을 올려놓고 있어서 임미애, 천하람, 그리고 허승규 이렇게 3명 들어가 있어서 관심이 더 많이 갑니다. 네. 자, 오늘 좀 확실히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하는 법 좀 확실히 좀 알아가죠. 자, 지역 출신 비례대표 후보자들 순번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자, 연동이 돼 있다면, 연동돼 있다면, 당선 안정이 확실히 보장된 후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후보자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연합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13번 후보가 의성의 임미애 전 도의원, 또 22번 후보가 조원희 후보, 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17번이 이다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또 안동 출신의 녹색정의당 2번이 허승규 후보, 북부 지역의 후보, 경북 지역의 후보가 4명인데 최근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 모두 당선 안정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안정권 마음 놓는 후보는 한 명도 없네요. 여기 다 간당간당해요 지금 보면. 네. 오늘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됐는데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자체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된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미래 30%, 더불어민주연합 23%,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5%, 그리고 새로운 미래와 자유통일당이 각각 2%, 녹색정의당 1%,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 15%로 나타난 겁니다. 국민의 미래가 30, 더불어민주연합 23,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5, 녹색정의당 1, 이렇게 나왔군요. 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득표율에 비례해서 지금 이 득표율을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비례해서 의석을 이제 배분을 하는 건데 46석을.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건 어떤 건가요? 네, 바로 이 득표율 3%를 넘느냐 못 넘느냐입니다. 이 3%를 넘기지 않으면 의석 배분 대상에서 완전 제외가 됩니다.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보니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은 되지 않습니다. 역시 이 비례용 위성연합정당에 참여한 진보당 새진보연합도 지역구 후보자 당선수가 이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친 정당은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인데요. 이들 정당들은 만약 지역구 당선자가 나오면 비례대표 의석은 줄어드는, 그래서 전체 의석수의
이 큰 변동은 없어지는 이 정당들이고요. 예. 이 다시 돌아가서 3% 넘지 않는 정당은 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3%를 넘는 다른 정당 의석 배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3%를 얻지 못한 정당들의 표는 사표로 처리를 하거든요. 이 다음에 정당 득표율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3%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이 정당들이 3%를 넘겨야 한 석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예를 들어 뭐 1%, 2% 얻은 정당들 다 그게 이제 사표 처리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모가 그만큼 작아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표 처리되는 표가 많을수록 다른 정당 3% 이상 얻은 그 정당들이 의석수를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이 우리가 살펴본 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유효한 정당 득표율은 85%, 무당층은 이 15%인데 이 무당층이 빠지고 나면 여기다가 3%를 넘지 않은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의 총합 5%도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 3%를 넘긴 정당은 분모가 80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100으로 환산하다 보면 정당의 의석 배분량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비례대표가 46석이니까 그냥 계산하기 쉽게 정당 득표율 10%를 얻었다. 그러면은 4.6석이잖아요. 그럼 5석을 얻는 건데 원래는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분모가 한 20% 정도 빠지게 되니까 사표도 있고 뭐 이러니까 무당층도 빠지고 하니까 이게 5석이 아니라 더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많게는 7석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투표를 해봐야 한다는 게 이거군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건 정말 이제 가정입니다. 방금 뭐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말씀을 주셨는데 이 결과대로 이제 실제 총선 일에 투표가 이렇게 나왔다. 그걸 가정을 해본다면 그러면 우리 지역에 뭐 인미애, 조원희, 이다리, 허순규 후보 당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미애, 이다리 후보는 당선, 조원희, 허순규 후보는 탈락이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만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3% 넘지 않는 정당은 의석수 배분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기 때문에 녹색정의당의 경우에 의석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 더불어민주연합은 23%를 얻었는데 13번까지, 이 국민의미래는 17번까지, 이 조국혁신당도 13번까지, 이 개혁신당은 3번까지 당선자를 배출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국민의 미래가 여기 계산하기 편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30%를 얻었기 때문에 국민의 미래 30% 얻었으면은 46석 가운데 30%를 곱해 보면은 약 12, 36, 18 그러니까 약 14석 정도가 되는데. 근데 여기다 이제 사표 처리된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빠지니까 이게 17번까지 되는 거군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인미애 후보도 마찬가지네요. 인미애 후보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 23%를 얻었으니까 약 뭐 한 10석 정도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근데 분모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13석까지 당선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게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선거 결과에서는 무당층이라는 값이 없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 무당층을 하나의 정당으로 가정하면 더불어민주연합은 11번, 이 국민의미래는 15번까지만 당선자를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빠진다면 그렇죠? 분모가 그대로 무당층 이게 다 이제 다 포함이 된다면 더불어민주연합은 11번까지만 되는 거고 그러면 인미애 의원 탈락. 국민의 미래는 15번까지만 당선된다. 근데 이거는 뭐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선거에서 인미애 후보가 당선되려면 23%를 얻어야 되는 거군요. 더불어민주연합. 근데 사표가 또 어느 정도 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한 25% 정도 얻으면 되겠군요. 안정권? 이게 근데 보통 지금까지의 선거 결과들을 보면 이번에
그 3%를 넘는 정당이 얼마 나오냐, 아니면 3%를 얻지 못하는 정당이 얼마 나오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좀 커지는데, 그렇죠. 제가 좀 쉽게 계산해 보면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는 지역구 후보가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좀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임미애 후보가 소속된 더불어민주연합은 27%를 얻게 되면 안정권이다 볼 수 있고요. 27까지 보는군요. 안정권. 네. 네. 그리고 만약 45%를 얻으면 22번인 상주 출신의 조원희 후보도 당선 안정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45%를 얻으면 22번 조원희 후보도 당선. 근데 이건 지금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네. 그리고 국민의미래 역시 35%를 얻으면 국민의미래의 이다리 후보가 당선 안정권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네, 녹색정의당은 4%를 얻어야 이제 허승규 후보가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3%가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3% 만약에 정말 딱 3%를 얻었다. 네. 그러면 허승규 후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정당이 얼마나 얻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네, 사표가 많이 처리돼야만 허승규 후보가 그렇죠. 그 3%를 얻으면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녹색정의당 또 변수가 뭐냐면 지역구에서 심상정 후보가 저쪽 고향 그쪽에 나오잖아요. 네. 만약에 거기서 심상정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4% 얻어도 허승규 후보는 안 될 가능성이 있네요. 네, 4%를 얻더라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된다면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 당선자가 1번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한 5% 이상 이렇게 얻어야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허승규 후보가 들어갈 수 있다. 야, 이거 참 복잡하네요. 그러면 그냥 쉽게요. 현재 이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고 가장 유력한 당선 유력한 후보는 누굽니까? 지금 우리 천용길 대표가 보기에. 이게 모두 다 우리 지역 출신의 이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정당과 관계없이 이 당락을 가르는 이 선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누가 유리하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저는 임미애 후보가 제일 가까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임미애 후보가 조국 혁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다시 끌어당기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후보랑 아까 저기 어디죠? 그 대구의 이다리 후보 두 명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단 저는 좀 그렇게 보는데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비례대표 투표를 앞둔 우리 유권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서요? 한 1분 남았네요. 네, 비례대표 선거가 가진 의미가 비례대표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 그리고 전문적인 특성을 가진 지역구 선거를 하기 어려운 이들의 의정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공천이 끝나고 나면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 자체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정당 투표 때마침 지역 출신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든 정당 투표가 가진 효용성,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투표장에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